안녕하세요. 가평팩트 남영삼 편집장입니다. 얼마 전 참여연대에서 문제 제기로 촉발된 LH 사태에 대해서 어찌 보면 먼 나라 이야기 같지만 한 번쯤은 짚고 넘어가야 될 문제라고 생각해서 오늘 주제를 잡았습니다. LH 사태, 국회의원 전수조사 등 이 부동산 투기에 대한 문제를 한번 다뤄보려고 합니다. 함께 옆에 자리하고 있습니다. 이 기자,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우리 이 기자님이 예전에 부동산 쪽에 또 일을 많이 하셔서 이 문제를 조금 짚어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 그 3기 신도시 발표된 지역에 지금 LH 직원들 그리고 가족 지인들 통해서 땅들 그 농지들을 많이 매입하는 상태잖아요. 네. 그런 과정에서 어떤 문제점들이 발견되고 있는지. 지금까지 3년 동안 의심이 되는 거래 건수가 총 131건 정도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이 거래량은 사실 이게 농지가 1년에 뭐 거래량이라고는 한두 건 정도? 그렇죠. 많지 않겠죠. 네네. 근데 3년 동안 131건이니까 상당히 이례적인 거래 건수이고요. 또한 그 거래되는 금액 자체가 뭐 6억 단위, 20억 단위, 그래서 대출도 상당히 많이 일어난 것이고요. 그리고 이게 또 소유권이 흔히 말하는 지분 쪼개기, 지분 쪼개기를 통해서 많이 이렇게 여러 사람들이 공동 명의로 가지고 있고, 그리고 또 이제 뭐 차명, 그리고 또 주소지가 경남 김해라든지, 이렇게 해서 이제 신도시랑 상관없는 지역에 살고 있는 사람들도 많이 지분 쪼개기 등을 통해서 들어갔다는 얘기죠. 네네네. 주말 농장을 통해서 저희가 또 농지를 살 수 있지 않습니까? 도시인 같은 경우는. 이제 주말 농장이라고 하면 저희가 뭐 여러 명이서 뭐 한 1000평 정도 해서 조금씩 이렇게 밭을 일구고 하는 체험 활동을 하고 그렇게 하는 것인데, 이게 주말 농장이라는 이름으로 소유권을 가지고 있는 분들도 이건 주말 농장으로 볼 수 없는, 실제로 거기는 뭐 농지라기보단 뭐 이렇게 나대지 상태, 또 창고 없이 그 건설 장비들이 적재되어 있거나 이런 경우가 이제 태반이라서 상당한 문제가 좀 있는 것으로 이렇게 파악되고 있습니다. 그 원래 그 농지법에 보면 농지를 구입하려면 그 농업을 하겠다는 어떤 그 영농계획서를 제출하고, 그렇죠. 스스로 이렇게 농사를 지어야지 농지를 구매할 수 있잖아요. 그리고 그게 되지 않았을 때는 그 다시 환수 조치해서 농사를 지을 만한 사람한테 다시 판매를 해야 되는 이런 게 농지법이죠. 네, 맞습니다. 농지법은 오랜 세월 동안 이 농지라는 것은 저희 민족에게는 좀 특별한 의미가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반드시 농업인이어야 하거든요. 농지를 소유하려면 내가 농업이어야 돼. 즉 농사를 지어야 된다. 그래서 이제 이게 작용 원칙인데, 최근에 이 농지법을 지켜지지 않는 뭐 이 LH 사태를 통해서 많이 이제 알려지게 됐는데, 하루 이틀 일은 아닙니다. 그렇죠. 오랜 세월 동안 이 농지가 불법 투기에 온상이 된 적도 많거든요. 이번 3기 신도시뿐만 아니라. 그래서 혹시 편집장님께서는 뭐 농지를 소유하시거나 혹시 뭐 그런 저희가 원래 이제 시골에 살다 보니까 그 농지가 꽤 있었거든요. 근데 저희가 이제 도심지로 이사 오고 나서 이제 농사를 못 짓게 되어서, 저희도 이제 돌아가신 아버지가 이제 형님한테 모든 농지를 물려주셨는데, 형님도 결국 이제 농사질 여건이 안 되니까 지금은 올해 농사지을 분을 지금 찾고 있어요. 그래서 저희도 직접적으로 농사를 짓지 못하고 있는데, 이게 또 법적으로 문제가 되는지 그 공무원인 친구분한테 한번 여쭤보더라고요, 형님께서. 아무튼 저희도 농지를 갖고 있긴 하지만 저희도 사실은 작용은 못하는 입장입니다. 네, 그래서 실제 농사 짓지 못할 경우에 뭐 저희가 농지은행을 통해서라든지 또는 뭐 도지세를 받는다든지 이렇게 해서 이제 농지의 원래의 그 목적에 맞게끔 농사를 짓도록 하는 그런 방법들이 있지 않습니까? 근데 이 LH 사태로 촉발된 3기 신도시에는 이 농지들이 이러한 농지법과 관련해서는 전혀 지켜지지 않는 부분들이 되게 많습니다. 이제 그 어떤 고급 정보를 가지고 그 영농계획을 조금 가짜로 만들어서 구매한 경우가 대부분일 거 아니에요? 그렇습니다. 농지법과 관련해서 가장 핵심되는 것이 4년도에 규제 완화가 있었거든요. 농지에 관해서. 그래서 뭐 대농이라 그러죠. 대규모 농지를 좀 만들어 보자 하는 취지에서 농지법이 좀 규제가 완화가 되었기 때문에 당시로서는 그 농지를 취득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해당 지역에 전입이 되어 있어야 되기 때문에 흔히 말하는 불법 위장 전입이 상당히 만연했었던 부분을 규제를 완화했던 것인데, 아마 그게 기농기촌하고도 많이 연관이 있겠죠. 네네네. 그래서 이제 이렇게 완화된 것을 통해서 그 허점을 파고드는 불법들이 좀 지금까지 쭉 오랜 세월 이어져 왔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드러난 것처럼
해당 그 지역의 농지가 실제로 농지로 이용되고 있는지 이제 행정 실태 조사를 하거든요. 그 인력 부족이 상당히 심각합니다. 그래서 뭐 예를 들면 이번에 그 시흥 같은 경우, 상기 신도시 같은 경우에는 한 명의 공무원이 여의도 8배 정도 되는 규모를 실태 조사를 하게 되고요. 그리고 실태 조사를 한다고 하여서 철저하게 농지로서의 상황을 판단도 해야 되는데 봐주기식 고위공직자들 관련된 부분들에 대해서 뭐 흔히 말하는 이제 팔짱 행정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팔짱 끼고 이제 그냥 지켜만 보고 있는 것이죠. 실태 조사 부분이 철저히 되어야 될 것이고요. 세 번째로는 처벌 문제인데 이번에 전수조사든 어떤 제도라도 결국 처벌을 강화하지 않는 이상은 건절되기가 힘들다. 그래서 반드시 이해충돌방지법이라든지 뭐 차익 환수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국민들이 납득하고 공감할 수 있는 정도의 강력한 처벌이 반드시 이루어져야 된다. 지금까지는 이 농지법을 위반한 경우에는 처벌받은 건수가 그렇게 많지 않을 것 같아요. 없습니다. 이게 뭐 1000건 중에 뭐 10건 정도 이렇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그것도 약식 거의 벌금 정도거든요. 농지가 제대로 농지로서 지지 않는 경우는 또 매각을 진행해야 되는데 농사 계속 짓겠다고 하면 매각하지 않거든요. 그래서 실제로 처벌이 이루어진 경우 또는 매각 명령을 통해서 정말 그것을 매각한 경우는 그렇게 찾아보기 힘들거든요. 그래서 반드시 이번에는 시간이 걸리는 한이 있어도 강력한 처벌을 통해서 좀 건절하는데 그래서 이런 경우 이제 지금 전수조사를 한다고 하는데 조금 더 강력하게 해서 이번 기회에 이런 불법 투기 또 고급 정보를 이용한 사람들한테 좀 철퇴가 가해져야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저희가 한번 또 짚고 넘어갈 부분이 뭐냐면 이 농지 때문에 좀 요새 청와대 쪽에서도 말이 많이 나오고 있죠. 왜냐하면 그 경남 양산에 원래 그 문 대통령 집이 있는데 거기에 사저를 만들기에는 경호동이라든지 이런 게 들어가기에 부족해서 지금 그 땅을 사서 지금 경호동 들어갈 만한 그 토지를 구입했는데 그게 농지라고 해서 지금 이제 국민의힘에서 계속 그거에 대해서 문제 제기를 하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이 대통령의 사저 같은 경우에는 이건 사실 이제 경호 부분이 좀 있기 때문에 이제 형질 변경이 좀 이루어져야 되는 건 사실이고요. 다만 문재인 대통령의 이러한 사저 논란과 관련해서는 철저히 법에 의해서 이것을 따져서 문제가 있다 그러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부분이거든요. 이런 문제가 있었죠. 예전에 그 이명박 대통령이 내곡동에 사저터를 마련했는데 그 사저터의 일부분을 그 아들 이시영 군이 이렇게 어머니한테 돈을 빌려서 구매해서 사저터를 확보하는 과정에 불법이 개입돼갖고 특검 조사를 한 적이 있고 그게 안 돼서 다시 지금 원래 자택인 논현동에 지금 그냥 사저로서 사용하고 있는 이런 부분들도 있죠. 그러니까 제가 보기에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국민의힘에서 끊임없이 문제 제기를 하니까 청와대나 문재인 대통령께서 직접 나서셔서 이 법적인 판단을 받아보고 문제가 되는 부분을 좀 해결하고 그래야 그렇게 가야지 국민들도 다 공감을 할 것이고 다 인정을 할 것 같습니다. 지위 고하를 막론하고 이번 기회에 반드시 엄벌을 해야 된다. 이게 국민적인 공감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대통령도 예외일 수 없고요. 반드시 이 부분에서는 법적 책임이 있다면 책임을 져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금방 이제 내곡동 얘기가 나와서 그런데 또 내곡동에 관련된 요새 언론에 많이 보도되는 분이 계시죠. 지금 서울시장 후보로 국민의힘 후보인 오세훈 후보가 그 내곡동에 땅을 갖고 있었는데 그린벨트가 풀림으로 인해서 36억의 그 보상금을 받은 게 지금 논란이 되고 있는데 지금 오세훈 후보는 자기는 이게 몰랐다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고 계시는지? 그건 이제 사실은 누구도 알 수 없죠. 그 당사자의 머릿속에 들어가지 않는 이상은. 다만 저희가 이제 좀 취재 과정에서 몰랐을 개연성이 좀 높아 보이는 건 사실입니다. 언론에서는 몰랐을 리가 있냐 하지만 그런 거죠. 그러니까 우리 얼마 전에 그 외교부 장관이던 강경화 장관의 남편이 미국으로 보트로 사러 갔는데 남편 못 말린다고 그렇게 했듯이 아마 이게 오세훈 후보의 명의의 땅이 아니고 처가 쪽 명의, 그다음에 그 처가 그 지분의 일부를 갖고 있는 이런 명의이기 때문에 뭐 모를 수도 있었을 것 같은데 사실 근데 문제가 되는 것은 이 오세훈 후보가 서울시장 있을 때 2008년 9년 사이에 그 내곡동에 그린벨트가 풀리면서 그곳에 땅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이제 오세훈 후보의 처가, 그다음에
이명박 대통령, 이상득, 그다음에 그 형, 네. 그다음에 지금 박근혜 대통령도 그 내곡동에 지금 땅이 있었거든요. 이제 그 시기 한꺼번에 거기가 그린벨트가 풀림으로 인해서 환경 단체에서는 환경 조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풀림으로 인해서 그 문제 제기를 꾸준히 했었고 지금 이제 여기까지 이제 그 문제들이 이제 넘어오게 되는 거죠. 오세훈 후보의 뭐 거짓말 논란 이 부분은 사실 본질은 아닌 것이고요. 앵커께서 말씀하셨듯이 오세훈 후보가 서울시장 재임 당시에 이 그린벨트가 풀리는 부분에서는 이해충돌 요즘 말씀하는 이해충돌 방지법에 해당되는 것이거든요. 결자 해지 차원에서라도 본인이 단순히 몰랐다라기보다는 이게 이제 재임 시절에 이루어진 일이기 때문에 이 부분은 충분히 따져서 마찬가지입니다. 문제를 좀 풀고 가는 게 문제가 있다면 반드시 풀어야 될 문제인 시장 것이고요. 후보로서의 어떤 도덕적인 문제를 좀 풀고 갔으면 하는. 도덕적인 문제도 있고요. 또 시장이 혹시라도 뭐 오부께서 시장이 당선된다고 하더라도 이 법적 문제가 생길 수 있거든요. 당선에 상당히 영향을 줄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 부분은 적극적인 해명을 통해서 법적인 부분까지 이렇게 좀 정리를 하고 가는 것이 맞다. 그리고 또한 이제 차익 문제도 좀 나왔지 않습니까? 뭐 손해를 봤다고 하는 거. 이제 그게 손해를 봤다는 게 그런 거죠. 5만 원에 샀는데 그런데 어떤 정보에 의해서 땅값이 한 100만 원까지 막 올라갔는데 자기는 85만 원밖에 보상을 못 받았다고 하니까 이제 그 15만 원의 손해에 대한 얘기를 한 것 같은데 사실은 그곳이 그린벨트가 풀리지 않았으면 그냥 5만 원 땅이었겠죠. 사실은 따지면. 그래서 이제 차익 부분도 마찬가지거든요. 이제 국민들이 분노하고 하는 것은 뭐 이런 정보 고급 정보라고 이야기해야 되죠. 내부 정보, 고급 정보 또는 이제 직을 이용해서 사익을 취하는 그 모든 그 선출직과 고위공직자들을 포함해서 이런 시세 차익이 불법적으로 이루어진 부분에 의해서 생긴 부분이라면 당연히 이 부분도 해결을 해야 되는 부분이죠. 그 좀 조사를 해보니까 그 민주당 후보인 박영선 후보도 지금 일본 도쿄의 아파트 문제 때문에 말이 많았었는데 지금 취재를 해보니까 그 아파트는 그 로펌에 근무하는 그 남편이 그 BBK 사태로 촉발돼서 그 국정원 사찰이라든지 검찰의 압수수색 이런 거에 도저히 못 견뎌서 이제 일본으로 직장을 옮기면서 이제 아파트 구매해서 그것 때문에 논란이 됐었는데 알아보니까 그 아파트가 2월에 그냥 다 팔렸다고 2월에 다 팔아버렸다고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아마 이런 부분에서 털고 가고 싶은 마음이 아닐까 생각해요. 이제 박영선 후보 같은 경우에도 일본 아파트 문제는 사실은 이거는까지 거론되는 것은 좀 너무한 거 아닌가 하는 소리가 많이 있고요. 뭐 영수증 제출을 통해서 간단하게 해결될 수 있는 문제이기도 하고요. 그리고 또 한 명의 후보가 있죠. 지금 부산시장 후보로 국민의힘 후보인 박형준 후보의 그 LCT 그게 주상복합 건물로서 부산에서는 뭐 가장 비싼 건물이죠. 그러니까 따지면 서울의 도곡동의 뭐 타워 팰리스 같은 그런 존재인 아파트였죠. 그게. 네네네. 부산 시민들로서는 상당히 그 박탈감을 느낄 수 있는 뭐 금액도 상당하고요. 최초에 미분양이었죠. 미분양이었습니다. 그래서 미분양 때였기 때문에 뭐 문제가 없다라든지 이런 부분들이고 뭐 약간 사과도 하시긴 하셨죠. 근데 지금 계속 이제 취재 과정 중에서 이제 나오는 것들이 그 지금 현 처의 아들에게서 구매한 것과 지금 딸이 외국에서 IMF 때 이제 한국에 들어와서 유학 비용이 부족해서 들어와서 이제 홍익대 입시 문제도 걸려 있는 그 딸이 지금 그 아래층에 2층 아래층에 그렇죠. 지금 그 아파트를 구매한 문제, 그다음에 뭐 화랑 문제든지 뭐 지금 박형준 후보 관계에 대해서는 조금 계속 끊임없이 문제 제기가 될 것 같습니다. LCT 같은 경우에는 그 아시다시피 초기에 이미 상당한 문제를 가지고 있었던 문제이고요. 부산 정가에서는 이 LCT 관련해서는 정말 핵폭탄급의 문제 덩어리다. 이런 것들은 이미 공공연하게 다 알고 있는 사실이거든요. 그렇죠. 이게 개발 초기에 LCT 부지가 부족해서 부산시의 헐값으로 그 부지를 공공부지를 시의 부지를 판 경우도 있었고 보통 이제 아파트를 짓게 되면 도로가 없는 경우 보통 그 건설사에서 도로를 건설해서 그 시에 해당 지자체에 이제 기부 체납을 하는 게 그렇죠. 보통 원칙인데 네. 부산시에서 그 도로 다 닦아준 것들 이런 것들이 좀 또 문제가 되는 거죠. 그런 과정에서 생긴 불법적인 부분들은 이 LCT 부분은 상당히 지금 추후에 많은 문제들이 양산될 수 있는 그런 사태인 것 같습니다. 뭐 아무쪼록 뭐
서울시장, 부산시장 선거에 나왔으니까 이런 문제를 좀 깨끗하게 좀 털고 갔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우리가 짚어볼 분은 그 우리 포천 가평의 지금 초선 의원이신 최춘식 의원의 그 LH 아파트의 건에 대해서도 좀 한번 짚어보고 넘어가 보고 싶네요. 그 송파 장지동의 위례 신도시 그 아파트의 공공분양 물건에 대해서 그 2011년 이렇게 공고가 났거든요. 이제 최춘식 후보 같은 경우 이제 지금 의원이시죠. 국가유공자, 근데 군대에서 군인으로서 오랫동안 그 경력 때문에 국가유공자로서 특별 공급을 받았긴 한데 지금 문제가 뭐냐면 그 공공분양의 경우는 실거주 기간이 정해져 있잖아요. 이걸 지키지 못하면 이게 불법이 되는. 네네. 지금 거주 의무 위반이죠. 네. 그래서 아직 근데 이게 국토부에서 고발 조치는 되지 않은 걸로 확인되고 있습니다. 네. 지금 쭉 따졌는데 이 자세한 것들 아마 언론 보도를 통해서 많이 보셨을 거예요. 왜냐하면 그 분양을 받고 나서 바로 이제 포천에서 철원으로 이사하시면서 이제 입주 의무 예외 신청을 해서 그게 승인이 났고, 그런데 이제 철원에서 한 달 만에 다시 포천으로 다시 전입을 하셨어요. 왜냐하면 그해 경기도 도의원 그 선거가 6월에 있었기 때문에 해서 도의원에 당선됐는데 또 주소를 못 옮긴 이유가 이제 경기도 도의원이 됐으니까 또 주소지를 옮기면 그 도의원 자격이 박탈되기 때문에 그런 과정이 있더라고요. 그리고 중요한 거는 제가 쭉 충분히 그럴 수도 있겠다라고 생각한 부분 중에 좀 이거는 좀 그 기간이 2018년 6월에 그 경기도의원을 그만두시거든요. 그리고 한 1년 6개월 정도의 공백이 있으세요. 네. 정치 활동을 하시면서 이제 공백이 있었는데 그 기간 동안도 그 지금 그 LH 아파트의 입주는 한 번도 하지 않은 걸로 지금 확인되고 있습니다. 저희 지역구 의원님이시기 때문에 저희가 조심스러운 부분도 있지만 최춘식 의원님 같은 경우에도 지금 거주 의무 위반에 대한 부분이 핵심 키워드일 텐데 전입과 관련된 과정들이 좀 복잡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꽤 복잡하더라고요. 네, 이 부분은 저희가 이제 지금 다 전달하기가 쉽지 않을 정도로 좀 왔다 갔다 하면서 복잡한 내용이 있는데 아파트에 거주하지 않은 사실, 그 LH가 이렇게 환수해서 그렇죠. 매각 절차를 밟아야 되는 원칙이다. 자기가 살려고 입주 신청을 해서 당첨이 됐는데도 자기가 살지 못하는 그런 상황이 되면 다시 환매 조건이 붙거든요. 근데 지금 최춘식 의원께서는 아직 그런 환매에 대한 조치는 하지 않고 계신 것 같습니다. 16평 정도. 16평이라고 합니다. 네. 16평이면 큰 평수는 아니지만 서울에서는 평수보다는 그게 보면 처음에 분양받았을 때 2억 5천만 원 정도 했고요. 지금은 시세가 그 동네가 한 10억 정도 10억 정도 되죠. 네네. 그래서 이런 그 시세 차익이 반드시 문제가 된다고 한다면 최춘식 의원님께서도 이 부분을 단순히 문제 없다거나 이렇게만 하실 게 아니라 철저한 해명을 통해서 또는 그 국토부가 만약에 고발이 된다 그런다면 철저하게 해명하시는 게 옳지 않겠는가? 왜냐하면 지난주에 3월 18일 날 이제 그 허위사실 공표로 선거법 위반으로 지금 첫 이제 재판을 시작했는데 아마 이게 4월 말이나 5월 초쯤에 1심이 아마 나올 것 같아요. 이제 이런 과정을 통해서 이것뿐 아니라 이제 지금 LH 아파트 문제도 껴 있는데 제가 보기에는 우리 지역구 초선 의원이신데 또 행안부에서 활동도 열심히 하고 계신데 좀 이런 도덕적인 문제를 좀 털고 가셔야지 우리 지역에서도 불안하지 않게 어떤 의원님의 활동을 좀 지지하고 응원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드네요. 네, 저희로서는 상당히 좀 우울한 내용일 것 같고요. 저희 지역을 위해서 좀 더 많은 부분들의 헌신을 저희가 기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또 실질적인 저희 지역의 어떤 발전을 위한 예산 문제라든지 이런 것들을 기대하고 있는 것인데 도덕적인 문제라든지 또는 법적인 문제 좀 더 적극적으로 해명하시고 또 조사 받으시고 해서 이것을 좀 깨끗하게 정리를 하는 것이 맞지 않을까. 그래야지 같은 이제 지역구 주민으로서 이제 어떤 그 의원의 활동으로 저희가 혜택을 보니까 이걸 좀 털고 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간단하게 참여연대 문제 제기로 촉발된 LH 사태에 따른 여러 가지 문제점 그리고 이 문제에 걸려 있는 우리 주변의 정치인에 대한 얘기를 다뤄봤습니다. 이 고급 정보를 이용해서 부동산 투기를 하는 고위공직자들. 일반 국민들보다 조금 더 높은 도덕성을 요구하는 상황에서 이번 기회를 통해서 전수조사, 그다음에 처벌 강화를 통해서 조금
일반 국민들도 충분히 납득할 수 있는 이런 조치들이 이루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얘기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가평 팩트였습니다.